퇴직 후에도 여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들이 쓰는 돈의 규모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월 250만 원 혹은 300만 원으로 살아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매일이 팍팍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금액으로도 여유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한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다 60세에 은퇴한 김성호 가명씨의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풀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35년 동안 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 국민연금은 월 130만 원 정도, 그리고 주식 배당금이 월 70만 원. 합쳐서 200만 원 초반대의 생활비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은퇴 3년 차인 지금 그는 나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해서 여유롭다고 말합니다. 그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고정비 구조가 명확합니다. 은퇴 후 첫 해에 그는 고정비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보험료, 통신비, 식비, 자동차 유지비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젊을 때처럼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인생 후반의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처분하고 근처 전철역과 시장으로 생활 동선을 옮겼습니다. 차량 한 대를 없앤 덕에 한 달 40만 원이 줄었고 외식 대신 직접 요리하는 습관으로 식비 20만 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복잡도를 줄이려 했을 뿐이다. 그가 말한 복잡도의 정리란 비용의 단순화가 아니라 생활의 재설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즐김 통장에 넣습니다. 그 돈으로는 친구들과 소주 한 잔, 아내와의 영화 관람, 작은 여행 정도를 합니다. 소비의 목적이 남에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내 삶을 유지하는 리듬이 된 것이죠. 같은 돈을 써도 의미가 달라지면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경제학에서 이를 심리적 소비 효용이라 부릅니다. 김 씨는 이 개념을 실생활에서 체화한 사람입니다. 반면 같은 회사 출신으로 비슷한 연금과 퇴직금을 받은 동료 박 씨는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박 씨는 여전히 퇴직 후 돈은 모자라기만 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배당금을 나의 월급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면 박 씨는 퇴직금이라는 덩어리를 보고 거기서 조금씩 꺼내 쓰는 구조였습니다. 전자는 수입 기반의 사고, 후자는 자산 기반의 소비죠. 결국 자산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언제나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지고 수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똑같이 200만 원을 쓰더라도 불안감의 깊이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김 씨가 또 하나 중시한 것은 생활의 일상화입니다. 그는 은퇴 직후 일주일 내내 바쁜 척하며 이것저것 찾아다녔지만 금세 지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일할 때는 매일 출근이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그걸 대체할 리듬이 없다면 허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부터 그는 출근 없는 출근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읽고 9시엔 동네 도서관으로 갑니다. 오후에는 1시간 정도 걸으며 주변 사람들과 인사 나누고 주 2회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일정이 많진 않지만 하루가 비지 않게 채워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활 루틴은 마음의 질서를 만들어주고 소비 충동을 줄여줍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생활의 예측 가능성은 불안의 해소와 직결됩니다. 또한 그는 관계 관리를 재정의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회사 동료들과 자주 모였지만 점점 만남이 줄자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김 씨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도 유지비가 든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양보다 질로 좁혔습니다. 자신과 삶의 속도가 비슷한 몇 명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거리 두었습니다. SNS를 통해 보여주는 인생보다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택한 것이죠. 그렇게 관계의 밀도를 바꾸자 외로움도 줄고 소비도 줄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유로워 보이는 이유는 결국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삶의 설계력 때문이었습니다. 재정, 심리,
사회적 관계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진짜 노후 안정이 가능합니다. 재정만 관리하면 심리적 결핍이 오고 관계만 챙기면 돈이 새어 나갑니다. 은퇴의 여유란 세 축의 균형 위에 세워지는 정교한 구조물입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자면 김 씨는 은퇴 후 생활 설계의 재무 3원칙을 실천한 사례입니다. 첫째, 고정비를 줄이고 유연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소비의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둘째, 수입 중심의 사고로 전환했습니다. 퇴직금을 자산으로만 두지 않고 이를 통해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죠. 셋째, 정서적 루틴과 관계 구조를 세웠습니다. 하루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자신을 사회와 느슨하게 연결해두는 것, 그것이 정신적 안정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같은 돈을 써도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이유는 의식의 구조에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의 일부입니다. 김 씨는 돈을 두려움의 근원이 아니라 리듬을 유지하는 도구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은퇴 후 여유는 통장 잔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조율하느냐에서 온다. 퇴직한 대기업 과장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내 돈을 관리하는가? 아니면 돈이 내 불안을 관리하는가? 은퇴 후의 삶을 바꾸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 안에서 불안을 줄이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결국 은퇴의 진짜 여유는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와 마음의 질서에서 만들어집니다. 퇴직한 대기업 과장 김성호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노후 적응 사례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퇴 이후 어떻게 돈을 대하고 어떻게 삶을 설계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보여준다. 그는 월 250만 원이라는 제한된 수입 안에서도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달 고정된 예산 안에서 생활을 조율하며 자유라는 감정을 되찾았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한 번도 돈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젊을 때부터 돈을 쓰는 법을 연습해왔다. 회식 자리에서도 계산의 우위를 따지기보다 내가 오늘 이만큼 즐길 가치가 있었는가를 먼저 생각했고, 휴가를 떠날 때도 남들이 가는 명소보다 본인이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선택했다. 은퇴 후 이런 습관이 그대로 남았다. 생활비는 줄었지만 만족도는 높아졌다. 이른바 돈의 의미를 아는 소비자가 된 것이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수입이 아니라 시간이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직장 다닐 땐 시간이 돈보다 귀했는데 은퇴하니 돈보다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나를 괴롭히더군요. 그는 처음엔 그 시간을 메우기 위해 이것저것 배우러 다녔다. 요리 교실, 스마트폰 강의, 걷기 모임까지 다녔지만 마음 한켠은 늘 허전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 시간들은 의미 없는 체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우연히 경제 칼럼을 읽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소모가 아니라 배분의 대상이다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를 다시 설계했다. 아침에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을 읽고 오전엔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글쓰기 봉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일정이 짜이자 불안이 줄었다. 시간은 채워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분되어야만 안정된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김 씨의 또 다른 비결은 관계의 단순화였다. 퇴직 초반에는 회사를 그만둔 동기들과 자주 만났다. 하지만 대화의 주제는 늘 과거였다. 회사 이야기, 인사이동, 주식, 그리고 퇴직금 운용. 그는 그 모임에서 돌아올 때마다 더 공허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 모임을 줄였다. 대신 동네에서 새로 생긴 독서 모임에 참여했다. 주제는 철학과 사회, 그리고 인생. 그곳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직장인, 은퇴한 교사, 주부, 자영업자.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점점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 은퇴는 관계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세계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관계를 재정비하자 외로움이 줄었고 소비도 줄었다. 사람은 공허할 때 돈을 쓴다. 그러나 관계가 따뜻할 때는 돈이 필요 없다.
경제적으로도 그는 중요한 전환을 했다. 퇴직금 전액을 예금이나 부동산에 묵지 않았다. 일부는 안정적인 배당주로, 일부는 월 지급식 펀드로 나눠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입금 내역은 그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안정의 신호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산은 줄어들어도 월급은 계속 들어온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죠. 많은 은퇴자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돈을 모아두고 줄어드는 걸 보기만 하면 불안은 커지고 결국 과소비나 투자 실패로 이어진다. 하지만 김 씨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통장은 작아도 마음은 커진다. 심리적으로도 그는 스스로를 단련했다. 퇴직 첫 해에는 자신을 전직 과장이라 불렀지만 지금은 그냥 김성호 씨라고 소개한다. 직함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회사에서 30년 넘게 불렸던 이름이 사라지면 처음엔 내가 사라진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그 감정과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자 마음이 편해졌다고 한다. 그는 자신을 다시 정체화하기 위해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지금의 나는 회사원이 아닌 시민이다 라고 되뇌었다. 그렇게 조금씩 그는 일하는 사람에서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 바로 심리적 은퇴의 핵심이었다. 그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매일 저녁 하루를 회고하는 것이다. 그는 작은 노트에 썼다. 오늘의 소비, 오늘의 대화, 오늘의 감정.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보다 이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했는가를 적었다. 은퇴 후에는 돈보다 감정의 통제가 중요합니다. 불안, 후회, 외로움, 허무함이 찾아올 때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 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김 씨는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면서 불안을 객관화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었다. 노후의 평화는 결국 감정의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는 몸소 증명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김 씨는 은퇴 후 3가지 전환을 완성한 사람이다. 첫째는 경제적 전환이다. 소비를 절약이 아니라 구조의 재설계로 바꾸었다. 둘째는 심리적 전환이다. 자신을 직장인으로 정의하던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찾았다. 셋째는 사회적 전환이다. 인간관계를 재편하고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었다. 이 3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은퇴의 완성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단순한 퇴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생 구조의 해체이자 재구성이다. 그 재구성에 성공한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평온을 누리고 실패한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도 불안을 견디지 못한다. 김 씨는 이런 말을 남겼다. 젊을 때는 돈이 자유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자유란 돈이 아니라 선택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돈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여유입니다. 그는 오늘도 같은 예산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의 통장은 언제나 흑자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을 결정짓는 건 숫자가 아니라 태도다.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 생기지 않는다. 방향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 소비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을 다시 정의할 때 비로소 삶은 안정된다. 우리는 모두 김성호 씨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나를 통제할 수 있는가다. 통제된 삶은 곧 평온한 삶이고 그것이 은퇴의 진짜 성공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돈은 여유를 주는 도구가 아니라 여유를 배우는 교사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돈이 내 삶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중요하다. 김 씨의 이야기는 결국 이런 교훈을 남긴다. 은퇴 후의 풍요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일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지금 당신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대하는 태도다. 여유는 통장 안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 안에 있다.